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 한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세 분이서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늘부터 슐라님이 개인 사정으로 방송에 못 나오시고 잘 가요. 앞으로 저희 세 명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본인 사정이 있으셔서. 아니 본인 사정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 그치. 오늘 좀 슐라님이 늦으시네요. 저희 셋이서 먼저 근황 토크를 해볼까요? 그래요. 저는 요즘 되게 뉴스를 원래 많이 보는데 신문기사 이런 거 원래 많이 보는데 요즘 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몰랐어. 진짜 몇 살이신데? 70이 넘으셨어요. 일은 넘으셨어요. 동안이네. 동안이기도 하고 행동력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에너지 넘쳐. 중국도 만만한 국가가 아니고. 저는 그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를 예전에 봤었는데 미국 정치 얘기잖아요. 대통령 백악관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 나면 실제 정치하는 모습이 되게 다르게 보이고 내면에서 어떤 모습일까 되게 더 재밌어지거든요. 저도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드라마를 봤어요. 봤어요? 네. 이 시즌 원만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속된 말로 진짜 그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진단 말이에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약간 주식을 하니까 저는 원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주식을 하니까 관심이 자연스레 생기더라고요. 해외 주식? 아니요, 우리나라 주식. 원래 내 돈 걸리면 다 그렇죠. 그렇지. 우리나라가 너무 껴있잖아. 네, 이제 들어오세요, 슐라님.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슐라님이 등장하셨네요. 제가 지금 숨을 고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슐라님이 몇 분 늦으셨죠? 제가 10분 늦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가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박수. 뭔 박수야. 저만 쳤어요 지금. 공황장애 약간 정신분석 좋아하는 슐라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오늘 전적으로 좀 들으려고. 그래요? 전 진짜 무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오늘 좀 기대하면서 왔어요. 정말요? 전 분명 관련은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연관 맺는 그 부분을 아직 읽질 못해가지고. 망했다. 나 진짜 가볍게 준비했는데. 진짜요? 응. 최고다. 아니야, 양자역학도 가볍게 준비했다 그랬었어. 이건 진짜 가볍게. 공황장애를 조금 데일리한 정도로. 왜냐면 공황장애란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연예계에서 엄청 핫하잖아요. 이름 자체는 유명한데 실제로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대중들한테 유명해진 계기는 그 정영돈, 개그맨 정영돈이 그 공황장애 때문에 무한도전을 하차하면서 많이 공황장애 때문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이경규도 공밍아웃이라고 하던데 공황장애 커밍아웃을 막 다들 김구라도. 맞아, 엄청 많았죠.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정영돈 씨가 힐링 캠프에서 옛날에 그 관련 증상들을 설명한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방송을 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 멘트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황장애를 이제 불안장애랑 같이 왔는데 그래서 MC들이 불안장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나? 그랬더니 정영돈 씨가 그냥 길을 가다가 내 옆을 지나가는 저 사람이 갑자기 칼로 내 배를 찌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난 들으면서 어떻게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저런 생각이 들면? 저런 생각이 왜 들지? 그 멘트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오늘 제가 또 공교롭게 공황장애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근데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네. 공황장애는 사실 뭐 이렇게 빨리 할 건 아니었는데 무슨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내가 공황장애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공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커밍아웃 하는 것도 웃겨. 왜냐면 공황장애가 이렇게 메이킹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공황장애는 약간 연예인병이다 이런 인식도 좀 있고 약간 대인기피증 이런 것처럼 되게 좀 이미지가 이상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좀 풀어보고. 근데 궁금한 게 본인이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병원을 갔었는데 제가 공황장애라고 확진은 안 받았어요. 근데 그 공황장애를 확진받기까지 사람들이 겪는 그 단계가 다들 있거든요. 아, 약간 우울증처럼 단계가 아니야. 있구나. 아닌가? 공황장애를 다들 어떻게 대부분 진단을 받으시냐면은 애초부터 정신과를 가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애초에 어딜 가시냐면 심장내과로 가세요. 심장과.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이게 심장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증상이구나. 그치. 증상들이 심장이랑 되게 연관이 깊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른 과를 전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검사 쇼핑을 한다고 하죠. 대학병원에서 검사 쇼핑을 하고 하면 응급실에 가고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진단받는 게 되게 특징이에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내 몸에. 그냥 근데 이 소견서에 증상은 스트레스라고만 써있겠지. 그리고 뭐 증상은 근데 계속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건 공황장애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확진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내가 심장의 이상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확진을 받는 거에 대한 기준 아니면 뭐 그런 게 어떤 행동적인 결과로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떤 중심적인 증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정신과 쪽으로 가셔서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인터뷰처럼 이제 왔다 갔다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의사가 이거는 공황장애가 맞습니다. 확진을 내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동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게 막 확실히 규명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증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황장애가 뭔지 사실 전 잘 모르거든요. 우선 그 전에 네. 여러분 공황장애 하면은 어떤 거 같은지 그냥 느낌. 왜냐면 느낌? 저는 공황장애 제가 증상이 오기 전에는 뭔지 전혀 몰랐고 저희 공황이라는 말 알잖아요. 공황에 빠지다. 대공황. 세계 대공황. 약간 그런 건가? 그냥 약간 가만히 있는데 막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게 공황장애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모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 공황장애랑 직접 연결지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뭐 정신분석 공부를 할 때 외부의 어떤 거대한 뭔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약간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공격당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짓눌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부에 의해서 이제 그런 정신 증상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제가 느끼는 감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무서움에 관한 거거든요. 제가 약간 어디 gat혀 있거나 숨을 못 쉬는 걸 진짜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폐쇄공포증이 있나? 폐쇄공포증 약간 그런 유의 증상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좌석 버스 같은데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문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숨을 쉬니까 점점 이 안에 산소가 고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게 내가 목적지에 가려면 또 한참 남았어. 중간에 내릴 수도 없어. 문을 열어달라고도 못해. 그 상황에 되게 미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럼 약간 좀 증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극장에 간다거나 극장에 약간 엄청 사람들 많은데 제일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다거나 막 중간에 못 나가잖아요. 약간 뭐 그런 거 내지는 사실 이 스튜디오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그 좀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지금 이야기 잘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괜찮기는 해요. 이게 비슷한 느낌일까? 근데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공황장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탁 트인 곳에 있을 때 아니면 뭐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를 할 때 그런 공포감이 밀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약간 광장공포증이라던가 뭔가 내가 폐쇄된 곳에서 있었을 때 공포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황장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황장애인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질적으로는. 네. 저는 어렸을 때 공황장애 하면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사람이 약간 어버버하잖아요. 패닉. 확 막 말도 못하고 눈 커지고 그냥 그 표정이나 그 제스처만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연예인분들이 공황장애 말 그대로 공밍아웃을 하실 때마다 이게 생각보다 흔해 보여서 그렇게 증상이 그렇게 방송을 못할 정도야? 약간 조금 솔직히 엄살 아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을걸요? 약간 연예인 하면 막 돈 잘 벌고 어쩌고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있잖아요. 팔이 잘렸어. 이러면 눈에 확 보이지만 그치. 약간 마음의 병은 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뭐 의학적으로 지식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공황장애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일반적인 사실들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공황장애의 정의, 오해와 진실, 역사, 증상, 원인, 그리고 치료법 정도를 다루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거의 모든 걸 다루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걸 겪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약간 신빙성?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그런가? 근데 제가 뭐 확진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근데 확신을 합니다. 그 내가 겪은 게 공황 발작이었구나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진표를 보신 적이 있으시겠네요. 아 저는 정신과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지 않나? 아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아 있죠. 그러면 심장 질환이 있다고 느껴서 아까 뭐 심장외과, 흉부외과 이런 데 가본 적은 있어요? 아 그렇죠. 제가 최근까지도 다니고 있고 이거는 내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바로 이제 서론,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요 영어로 Panic Disorder라고 해요. 그래서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 중 하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려면 불안장애가 뭔지도 아셔야 되는데요. 불안장애는 anxiety disorder라고 해서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 모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일반 사람들보다 불안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불안장애는 사실 공황장애만큼 레어하진 않아요. 불안장애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인식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다던 정영돈 씨가 힐링 캠프에서 얘기했다는 그 증상 있잖아요. 길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내 배를 찌를 것 같았다. 이런 게 불안장애인 거죠. 그래서 불안이랑 공포라는 정서 반응이 그럼 문제이냐, 왜 장애라는 말이 붙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불안이랑 공포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정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칼을 든 괴한이 나타났어. 막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안 보여. 지금 깜깜한 밤이고 제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어떤 정서 반응이 당연히 들어오냐면 불안이랑 공포, 그리고 더 심해지면 패닉이 오겠죠. 이 정서 반응은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제 몸이 발생시키는 정서 반응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있으면 좋은 증상입니다. 근데 왜 디스오더, 장애라는 말이 붙냐면 이 증상이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찾아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죠. 갑자기 오는 거야, 발작이.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작이 온다거나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그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 그러면 장애라고 이름이 붙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무서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앞에 칼을 든 괴한이 나타났을 때 그 감정이 들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극에 반응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정상적인 불안 장애 혹은 불안 증상이라고 하면 외부의 환경적인 자극이라고 할까요? 누군가를 만났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는 불안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그 패닉 디소더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막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적으로 내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리는 그런 자극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릴 거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곧 닥칠 중요한 인터뷰가 있는데 너무 불안해. 이건 누구든지 불안해하죠, 그 상황에선. 근데 그 선을 한참 벗어난 사람들보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발작이 오거나 심지어 아무런 트리거가 없는데도 발작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애라는 말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불안회로 작동이 너무 잦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안 좋은 상황을 상상을 하는
게 증상으로 있을까요? 상상까지는 증상이 아니죠. 근데 상상을 함으로써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심장이 맥락으로. 막 빨리 뛰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는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상상하는 것 자체는 다들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증상으로 보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황장애가 안 유명했어요, 되게. 근데 어느 순간 연예인분들 혹은 유명인분들이 나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시면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연예인병이라는 말도 붙었죠. 제가 그래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공황장애 진단 환자 수는 2010년에는 5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었는데 2015년에는 몇만 명이었을까요? 한 2배? 2배? 15만 명. 3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연예인들이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공황장애가 있었던 분들도 모르고 있다가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사람이 또 많아져서 왠지 확진자가 더 많아졌을 것 같아. 나도 이런 불안이 있는데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던 거지. 정답은 범례님이 맞추셨네요. 10만 명? 네,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5배를 10만 6천 명. 네, 두 배 정도가 5년 사이에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약간 얘기하실 때 뭐 나도 불안함이 있었는데 연예인들의 말을 듣고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생각했다. 이 정도는 사실 공황장애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 게 공황장애의 증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병원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증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너무 불안함을 많이 느껴요. 이 정도로는 공황장애에 해당되기는 조금 어렵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하게 많이들 퍼져 있는 오해 그리고 진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로 연예인들이 이제 고백을 많이 하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걸린다는 통계적인 근거나 연결고리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냥 다들 예상컨대 대중의 뭐 즉각적인 피드백에 노출되어 있고 맨날 대중 앞에 서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조금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좀 유명하셨던 분들이 차태현, 전진, 이병헌, 유세윤 그리고 최근에 기안84 만화가 또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었었죠. 근데 실제로 철도 기관사들도 많이 걸린대요. 왜냐면 일을 하실 때 그 꽉 막힌 곳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소음도 엄청 크고 까맣고 그런 데서 일을 하셔서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걸린다고요? 환경이 좀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렇죠. 아무래도 좀 탁 트인 뭐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게 소음이랑 깜깜한 곳에서 일을 많이 하시면 자주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 게 저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불참 사유로 공황장애라고 적었대요. 공황장애. 트렌드를 아시네. 그래서 에어포트 디스오더라고 사람들이 놀리곤 하는데 공황장애였겠죠. 근데 공황장애라고 적고 불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황장애란 이름 자체는 유명한데 반면에 정확한 정의나 지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가장 큰 오해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이다. 너의 정신이 약해 빠져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잘 몰랐을 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과연 안 했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정신 상태가 약해 빠져서 그러니까 마음만 잘 다스리면 나을 수 있는 정신병으로 오해를 하는 거에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정신병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어른들은 그런 거 걸리면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 너가 약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것만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 정신의학과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팔이 잘렸어. 근데 팔이 잘린 걸 보고 그러게 운동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거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오해가 사실 옛날부터 우울증이 되게 심했죠. 그쵸. 우울증이 뭐 마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걸리는 거다 이랬는데 요즘은 또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우울증은. 맞아요. 근데 공황장애는 우울증만큼 인식이 개선된 것 같진 않아요. 생소하기도 하고. 사실 불면증도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나 불면증이야 이러면은 너가 늦게까지 TV를 봐서 그래 라던가 너가 어제 늦게 자서 그래 라던가 사실 저는 불면을 해본 적이 크게 없거든요. 대체로 진짜 잘 잡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감정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쉬운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불면증에 대해서도. 사실 진짜 불면증 진짜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환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거잖아요. 뭔가 TV를 보든 게임을 하든 뭔가 해서 못 자는 게 아니고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고 눈은 말똥말똥하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거네요. 불면증이었어요? 저 한 2시간 동안 잠이 안 와요. 2시간 약해요. 맞아. 근데 그 진짜 불면증 심하신 분은 아침까지 못 자지. 해가 뜰 때까지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네. 10대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많이 할 때 사고가 각성이 되면 그게 생각이 안 멈춰서 막 아침 될 때까지 잠이 안 올 때도 있는데 어릴 때는 매일 기본 1시간, 2시간씩은 잠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심할 때는 좀 더 안 들었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진짜 몰라서 뭐 이 불면증 이야기 길게 할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면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왔어.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아침 낮에라도 어쩔 수 없이 쪽잠을 조금 자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것도 버티면 그 다음 날 밤엔 잠이 안 올까? 정말 그러니까 죄송한 소리지만 그게 진짜 공감이 안 돼요. 꼴딱 세면. 그러니까 하루를 꼴딱 세면은. 그러니까 낮에 어쩔 수 없이 자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낮에는 내가 깨어 있어야 하니까 정말 있는 힘껏 버티면 그 다음 날은 그래도 잠이 안 올까?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비슷하게 나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면증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헬스를 진짜 빡세게 한 3-4시간을 굴러요. 그럼 진짜 꿈도 안 꾸고 자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주무실까? 약간 근데 뭐 말은 못 하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사실 마음에 손을 얹고 그런 생각은 궁금증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몸을 빡세게 굴려서 잘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생각하면 진짜 뭐 미안한 얘기긴 한데 커피도 한 번도 안 먹고 낮에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한 10시쯤에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막 있으면 진짜 잠이 안 올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세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만약에 그래서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너무 슬퍼서. 눈만 감으면 부모님 생각이 나. 그런 분들 똑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헬스를 미친 듯이 빡세게 했어. 그래도 잠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되는 의식의 기본 모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처한 환경 자체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못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이런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정말 많고 정신적으로 피폐한데 근데 내가 헬스를 엄청 뛰면 진짜 잠이 안 올까? 그러니까 제가 한창 잠을 못 잤었던 때를 회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해봤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게임도 많이 했었지만 어릴 땐 그러고 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극복했다, 뭐 열심히 했다, 그리고 피곤하다는 느낌이 오는데 조금 이제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다시 제 원래 뭐라고 할까요? 정서 모드가 있잖아요. 그 모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효과는 있겠으나 코어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시 공황장애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공황장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공황장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혹시 몸이 뻣뻣하게 굳고 막 근육이 막 굳고 이런 것도 같이 있나요? 그거는 주 증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러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것처럼 제 실제로 몸이 반응을 해서 그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공황장애의 증상들이 대부분 심장이나 신경계 관련 증상들이랑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 자체가 심장과 혹은 신경계과에서 분리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초로 공황장애를 이제 처음으로 내과에서 분리해서 정신과 쪽으로 기술을 한 게 1832년 영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기록을 한 묘사가 실려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이보다 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심장병으로 죽고 말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공포로 몸서리쳤다. 환자의 그러한 생각은 떨쳐버리기가 몹시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환자의 증상을 불러일으킨 신경증적 상태로 인한 우울과 절망감이 그의 상상을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70년대 이제 특히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 중에 이런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많은 게 밝혀지게 됩니다. 심장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호흡 곤란을 느낀다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실제 심장은 멀쩡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되게 비슷한 심장 질환 같은 거를 증상을 호소했고 그래서 이제 예민한 심장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공황장애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 1940년대 되어서야 이러한 증상들이 불안 반응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내과에서 분리되어서 정신과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게 1940년대 이후에라고 합니다. 이게 보고된 게 1835년이고 보고됐다기보다는 최초로 이게 약간 불안 증세인 것 같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도 당연히 공황장애란 말은 없었고요. 그 기록하신 분 되게 세심하시다. 그러겠죠. 근데 거의 진짜 그 최초 기록부터 150년이 넘게 걸린 거죠. 실제로 여기까지 오기가. 도널드 클레인이라는 이제 의사는요. 가장 진짜 최근에 공황 증상이 우울이나 다른 정신과적 증상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공황장애는 단순히 불안 증상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단순히 불안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발생하는 발작적인 증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황 발작이 새로운 종류의 질환으로 구분되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보다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막 간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 거는 다른 맥락인가요? 네, 이게 사실 발작이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황 발작하면 그런 간질 발작 생각나잖아요. 간질 발작이 되게 전형적인 발작의 이미지인데 되게 약간 달라요. 공황 발작은. 외부에 의해서 압도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좀 더. 그거는 심리적 기분이고 그래서 공황 발작은 신체 증상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증상을 아직 얘기를 안 줬잖아요. 맞아요. 난 지금 좀 이해가 안 돼. 이제 증상을 얘기해드리도록 증상이 하겠습니다.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공황 발작이죠. 그래서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지속되면은 공황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공황 발작은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대부분 겪으시고요. 근데 계속 지속이 되면 공황장애가 되고요. 그리고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이라는 것도 사람을 참 미치게 하는데요. 공황 발작이 한 번 오면 예기 불안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또 이 발작이 올 것 같아. 아니면 나 또 지금 발작이 올 것 같아. 이렇게 빠지는 그 두려운 심리 상태를 예기 불안이라고 하고 이게 실제로 발작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증상이 뭐냐? 공황 발작은 여러분 말 그대로 멘탈 붕괴입니다. 멘붕인데 의학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놀라거나 극심한 불안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공황 상태에 빠진 거랑 공황 발작은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공황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에서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 눈앞에 칼을 든 괴한이 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때 여러분 저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심장은 당연히 빨라질 거고요. 패닉 상태가 와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된다거나 숨을 못 쉬게 된다거나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거나 엄청난 공포감으로 소름이 쫙 돋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 정도가 공황 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공포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예기 불안 속에서의 압도되는 느낌. 그래서 뭐 갇혀 있다라고 느끼든 포위되어 있다라고 느끼든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주저앉는다. 그래서 한참 동안 5분 동안 호흡을 못하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지 그걸로 판정을 받는 거예요. 아예 주저앉고 이래. 아니면 그런 공포 감정이 되게 크기만 해도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공황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증상을 신체 증상을 그럼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심리 증상 말고 신체 증상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 중에 4가지 이상이 10분 안에 다 발생해야 공황 발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총 몇 개인데요? 총 11개. 빠른 심장 박동과 맥박, 손발 떨림, 질식감, 구토감, 오한 또는 발열, 손발 저림, 땀, 가쁜 호흡, 가슴 통증, 어지럼증, 그리고 비현실감. 이런 게 뭔가 차근차근 긴 시간 이내에 오는 게 아니라 10분 이내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 중에 4가지 이상이. 대신 이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평소에 앓고 있는 다른 신체적 질환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원래 부정맥이 있었어. 근데 그러면은 그때 뛰는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거는 부정맥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음 2가지 중 1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칠 것 같은 두려움. 두 번째, 죽을 것 같다는 공포.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플러스 이제 11가지 중에 뭐 4가지가 신체 10분 증상. 만에. 그쵸. 근데 이게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네요. 감히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 네 근데 개가 여러분이 만약에 죽기 직전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외진 곳을 가다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절 찌를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해요. 이 순간. 그때 감정. 그러니까 비슷한 예시를 하나 상상을 해보면 비행기 타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소공포증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네.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저는 되게 비행기를 많이 탄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앉아서부터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자서 내릴 때까지 계속 잔 적도 있고 뭐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륙을 하고 날아가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멀리서 보면 내가 바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늘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해가면서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난 절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상을 좀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해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막 갑자기 숨도 못 쉬겠고 땀도 나고 뭐 토할 것 같고 막 미치겠으면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면 그 정도는 공황 발작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떨어지면 어떻게 무섭다 정도는 다들 생각하는 거라서 그 정도의 심리 상태는 발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한꺼번에 발생됐다? 그러면 이제 발작이 온 거죠. 비슷한 얘기인데 그 비행기를 탔는데 진짜 많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탔을 때처럼 비행기가 훅 맞아, 내려와가지고 툭 떨어지지. 약간 이렇게 그 난기류 만났을 때 감정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가슴 밑에서 뭔가 훅 올라오는 그 느낌. 그걸 느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약간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그치. 아무것도 없고 만약 얘가 뭔가 잘못되면 그냥 난 죽는 거야. 그때 이제 막 잠도 안 오고 손발에 땀 막 미친 듯이 나고 괜히 막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하고 막 근데 그게 숨도 좀 잘 안 심해지면 쉬어지고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근데 이런 게 평상시에 갑자기 찾아온다? 그런 느낌이면 좀 지금 좀 이해가 되네요. 그게 그냥 일하다가 와. 아니면 운전하다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런 패닉 상태가 운전하다가 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고를 내면 누굴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파일럿 같이 어떤 걸 운전하시는 분인데 내가 태운 승객이 많아. 그럼 진짜 이게 자신의 생계와도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상생활에 크게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적시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치료가 되나 보네요. 네네. 치료법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뭐 완치가 됐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공황 장애는 완치된 줄 알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오는 게 공황 발작이에요. 진짜 그게 더 불안하겠다. 이게 힘들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더 불안할 것 같아. 완치된 줄 알았는데도 발작이 또 오고 막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잊어도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초기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난 쉽게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증상.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 막 그렇지는 않은데 진짜 막 숨이 가빠서 진짜 힘들었던 적이 조금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약간은 뭐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은 아닌가 생각은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이 들어요. 나 지금 당장 죽겠다. 이런 감정. 지금 나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저는 그런 걸 좀 느끼는 편이고. 왜냐면 이게 진짜 느껴지면 응급차를 부르거든요. 대부분. 저도 한번 119 부른 적 있고 가다가.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뭔지 아시겠죠? 단순히 너무 아프다 이게 아니라 나 지금 당장 죽겠다. 그래서 나 당장 응급차가 내 옆에 있어야겠다. 왜냐면 내가 죽으면 옆에서 빨리 이거 CPR 해줘야 되니까. 뭔지 알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이죠. 근데 사실 여태까지 그 응급차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이미지에 머리에 박혀서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응급차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응급차를 부르고 말고는 자기가 알아요. 이건 불러야겠다 아니면 안 불러도 될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하몽님이 나중에 이건 진짜 응급차 불러야겠다라는 순간이 오면은 그만큼 증상이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르고 싶다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응급차는. 큰일이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증상이 심장이랑 연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뭐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한번 앓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되게 의학적으로 전문가가 됩니다. 왜냐면은 내 증상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맥이 뛰는데
정상적으로 뛰는 거 이제 쿵 뛰잖아요. 뛰다가 한번 건너뜁니다. 그래서 쿵 이렇게 뛰어요. 강약중. 이게 기회 수축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건데. 이렇게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심장이 건너뛰는 거는 일반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고요. 문제는 공황장애를 앓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미친 듯이 느껴요. 아, 자기 심장이 안 뛴다는 걸? 네. 저도 되게 느껴요. 저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맥을 안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 있으면 안 심장이 느껴지지. 뛰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근데 심장이 엄청 세게 뛰면 느껴지잖아요. 아, 그치. 뭐 그건 좋아하는 그치. 사람 앞에 있다거나. 그리고 뭐 커피를 마시면 느껴지고요. 갑자기 공감이 안 되는. 아니 커피를 너무너무 많이 마셔서 각성이 되고 뭐 에너지 드링크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술을 많이 마시거나 에너지 그러네요. 드링크를 많이 마시면은 또 막 이렇게 달아오르잖아요. 맞아. 맥이 느껴지고 들리지 막 귀에서.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예민한 상태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맥이 건너뛰면 쿵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자기 전에 이게 많이 느껴지는데 자기 전에 고요하잖아요. 그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 몸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지. 내 몸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게 들리게 되면서 그럼 이제 악순환이 시작돼요. 잠을 못 자죠. 그게 거의 고문 수준일 텐데 이게 당연하죠.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소리를 듣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실제로 고문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하고. 저도 그랬지만 공황장애를 앓으셨던 분들은 자신의 맥을 재는 습관이 있어요. 대박이다. 저도 그래서 이제 가끔 습관적으로 이게 목에 이렇게 손을 대거든요. 음. 그래서 맥을 확인합니다. 그럼 맥이 괜찮은 거를 느끼면 내가 실제로 괜찮구나 하는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증상은 부정맥인데 딱.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나서 심장과로 가요. 나 부정맥인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됐었냐면은 처음에 갑자기 맥이 엄청 빨리 뛰어서 내과에 갔더니 이건 부정맥인 것 같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로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돌아왔는데 또 발작이 와요. 그럼 또 가는 거야, 심장과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부정맥이 걸린 사람도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부정맥이 발동 걸리기 위한 조건이라 해야 되나? 근데 부정맥의 조건은 심리적인 게 아닌 거죠. 그건 심장의 문제인 거예요. 심장 기능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건가? 예를 들면 뭐 이거 공황장애 때문에 심장과 가시는 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게 상심실성 빈맥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원인이 뭐냐면 심장에 통하는 전깃줄이 그냥 이유 없이 남들보다 뭐 빨리 발생이 돼서 심장이 그때마다 잠깐 안 뛰고 뭐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장에 문제 있는 경우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끝나면 정말 해피엔딩인데 증상이 계속 또 오는 거야. 근데 또 검사를 받으면 솔직히 검사 엄청 비싸거든요. 대학병원 심장과. 근데 아무런 문제가 또 없대. 그럼 이제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쯤에 심장과 의사가 혹시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냐, 정신과를 가보시는 게 어떠냐, 공황장애가 의심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증상이 있는 그 순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죠? 그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는데 막상 병원에 갔을 때는 평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미칠 것 같아. 이게 되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심기양진이 갑자기 있다가 심장이 쿵쿵쿵쿵쿵 뛰어서 나 죽는 거 아니야? 하고 가는데 병원에 도착하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몸이. 근데 원래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좀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맞아요. 그 공간 때문에 좀 위로를 받는다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심실석 빈맥 이런 것도 그 증상, 부정맥도 그 증상 자체가 수분 이내에 끝나요. 그래서 그 증상이 왔던 그 발작용 그 순간에 이거 심전도기를 찍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가 24시간 혹은 48시간 휴대용 심전도기를 주세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게 딱 증상이 오는 것 같으면 버튼을 누르면은 이 기계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검사 쇼핑을 하게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럼 주로 하는 검사는 심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를 하고, 그래도 당연히 그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24시간 휴대용 심전도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검사 방법도 있냐면 운동을 미친 듯이 시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심장이 뻥뻥뻥뻥뻥 뛸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극을 줘서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러닝머신 뛰게 하는데 옆에서 이거 검사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황 발작은요, 전체 성인 인구의 30% 정도는 인생에서 한 번 이상 경험을 해요. 진짜? 이거는 공황 장애가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에서 느낀 그런 거. 근데 그거는 뭔가 트리거가 확실하니까 공황장애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아닌데 발작이 맞죠. 공황 발작 맞는 거예요? 발작이죠. 근데 그 이유 없이 갑자기 오는 게 공황 발작이라는. 아니 이 공황 발작이 이유 없이 지속되면 공황장애라. 이유 없이 지속되면. 그래서 공황 발작이 내가 뭐 비행기를 탔을 때 그때 한번 겪었어요. 이건 공황장애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왔다거나 차에서 운전하는데 계속 발생이 되면은 공황 장애가 되는 거고, 공황 장애 유병까지 가는 데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1에서 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강박 불안하고 관련이 있나요? 근데 이 공황 장애는 대부분의 그런 정신질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강박도 마찬가지고 공포증들도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뭐 폐소공포증, 광장공포증 이런 거. 근데 약간 그 아까 하몽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증상이 뭔가 공황 발작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것도 있었을 텐데, 공황 발작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 괜히 뭔가 좀 나 공황인가? 나 지금 공황 발작인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좀 더 약간 말려 들어가는? 그래도 좀 더 통제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조금 느낀 게, 저는 살면서 가위를 눌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많이 눌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내가 느꼈던 그게 가위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뭔지 알아. 그러니까 가위라는 걸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던 거지. 근데 그걸 인지하고부터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몸이 좀 안 움직이네, 자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가위라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뭔가 좀 몸이 안 움직이면 가위인가? 이러면서 문제야. 괜히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심리적인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공황장애가 완치되기가 힘들어요. 완치가 된 줄 알았어도, 적이 있으니까. 그치. 완치가 된 줄 알았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지금 왠지 이러면서 비행기 타면 왠지 지금 발작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대부분 심장이나 다른 신체 기관 문제를 오해해서 여러 과를 전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정신과로 들어가서 공황장애입니다라고 진단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심장 관련된 것만 말씀드렸지만 공황장애에 앓으시는 분들 중에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 자체가 이 증상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명치 쪽 통증이라던가 흉부 통증이라던가. 왜냐면은 심장 관련된 게, 여러분 심장이 사실 저희 왼쪽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운데 살짝 거의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심장 관련 질환들 중에 뭐 협심증 뭐 이런 거 있죠. 가슴, 흉부 전반적인 숨을 못 쉴 것 같은 통증, 그리고 심장이 아팠을 때 명치 통증도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황 발작이랑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 걱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황장애가 한 번 걸리면 모든 병의 전문가가 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면 모든 게 다 내 병 같거든. 그래서 뇌질환, 심장질환 뭐 이런 대부분 어떤 거에 좀 전문가가 되냐면, 한 번 걸리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질병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가 아픈 거랑 심장이 아픈 건 심리적으로 체감이 달라요. 위는 치료하면 되잖아. 근데 심장은 멈추면 끝이잖아요. 아예 다르죠, 체감. 그치, 위는 절제술도 있잖아. 그래. 심장은 절제할 수 없으니까. 약간 죽음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쵸.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란다. 그 사람 삶이 전반적으로 다 피폐해지네. 힘들어지지. 이걸 한번 느껴보면 다 내 얘기인 것 같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오면은 그 옛날에 느꼈던 그 기분이 또 온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발작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문제가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아까 심장 질환으로 먼저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실 때 심장병인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좀 안도하지 않을까? 그치, 안도하지. 내가 진짜 심장으로 뒤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식의 감정이 들죠. 그래서 더 문제예요. 그럼 나는 계속 병원을 와야 하는가? 이게 약간 심장이 진짜 아픈 게 아니고 착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건가? 사실 착각이 맞는데, 심장에 문제가 없는 건 맞는데 약간 정신병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얘기 들어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장 아팠을 때는 당연히 주저없이 병원에 계속 갈 거예요. 나 살아야 되니까. 근데 공황장애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 안 오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증상이 있어도 참거나 아니면 진짜 심하면 못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난 지금 뭘 해야 되나,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손목이 좀 오래 아팠었는데 완치를 했어요. 인대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완치를 했다고 하는데도 괜히 좀 무거운 것 같고 왼손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찝찝하지. 그래서 갔더니 신경성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신경성이라는데 내가 계속 정형외과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신경성이라고 증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신과를 간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약간 그 애매한 선 그걸 그러니까 말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쪽에 이제 동인이 있는 건데 그게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영향을 미치니까 혼동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공황발작 증상 비율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27세 이하 분들은 질식감, 흉부통증, 과호흡이나 숨막힘, 현기증 등들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70% 이상 발병을 하고요. 28세 이상은 흉부통증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랑 관련이 된 것 같은 통증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증상을 겪고 나면은 이제 예기불안, 아까 제가 예기불안을 말씀드렸는데 예기불안이 진짜 사람 돌게 합니다. 그게 그거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지금 올 것 같다는 약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자주 일어나요. 이게. 가장 요만한 트리거에도 발작이 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살짝 덜컹거렸어. 아주 살짝 미세하게. 예전만큼 아니고. 정말 미세하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난 미치는 거야 혼자. 추락할까 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탔는데 살짝 흔들렸어. 살짝. 그럼 이제 도는 거야 나는. 돌아가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궁금한 게 공황발작 증세 중에 기절도 있어요? 아예 패스아웃. 네 있죠. 왜냐면 있어요. 숨을 너무 못 쉬는 게 심각해지면은 의식을 잃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슐라님처럼 계속 지인들을 생각하게 되는 친구 중에 회사만 가면 숨을 못 쉬는 애가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요? 네, 회사에 가면 숨을 잘 못 쉬어요. 아 진짜? 그러면서 과호흡 증세가 오고. 출근을 하면? 그러니까 뭐 출근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닌데 회사에 있을 때만 그런 증상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겠거니 그 뭐 퇴근하면은 언제 그랬냐는데 너무 숨 잘 쉬고 막 이런 친구 있었고 또 아는 친구는 갑자기 식은땀을 뻘뻘 흘리다 기절을 해요. 신호등 기다리다가 기절하고 막 그런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까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엔 공황장애 판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인들이 생각이 계속 나네요. 근데 아까 두 번째 경우는 검사 받아보셔야 될걸요? 갑자기 기절하는 거? 응. 아니 공황장애 검사 말고 심장 관련 진짜 검사. 심장? 응, 진짜로. 여러분들 심장 발작이 진짜 예고 없이 오는 거 아시죠? 특히 식은땀을 동반한 쓰러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 얘기로는 너무 자주 쓰러져서 병원은 안 가봤대 한 번도? 병원도 가봤겠죠. 근데 아니라 했겠지 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황장애 혹은 공황발작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데일리한 사례들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첫 공황발작을 겪었던 A씨의 일화입니다. 자, A씨는 공황발작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루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테러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화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상탈출구는 어디인지, 나가서 어디로 바로 나가야 탈출할 수 있는지 생각이 머리를 채우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벽에 금이 간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는 아파트 붕괴 장면이 떠오르고요. 모든 벽들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작은 진동이나 울림에도 온몸이 크게 반응하게 되고 네이버에서 아파트 붕괴 사례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붕괴는 사례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조금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요. 조금이라도 덜컹이게 되면 바로 머릿속에서 지하철이 선로를 탈주하는 영화 속 장면이 그려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많은 홍대 입구역에 가게 되면 숨이 막혀요.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는 비상탈출구가 어디인지 염두를 두고 살아갑니다.
집에서 또 A씨는 영화를 보는 중에 갑자기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에 가족들이 보고 싶어지고 괜히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고개를 숙이고 호흡을 이어가 보지만 나아지지 않고 숨이 벅차오르고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상한 비현실감을 들게 됩니다. 또 A씨는 밤마다 심계항진, 기회수축 등의 증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곧 심장 발작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파고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패닉에 빠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씨는 최대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잠은 오지 않죠. 그리고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망가지고 또 몸이 망가지니 정신도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갖게 됩니다. 여기 아까 제가 강박불안하고 혹시 관련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인지에 의한 망상 혹은 믿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강박불안하고 제가 연결시켰던 까닭은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툴로서 그런 인지신경이 약간 발달하게 되고 그게 그래서 약간 신경증 이런 거랑 연결되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을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례를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화가 되네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황장애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영화관에서 테러리스트 같다.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다. 지하철에 탈주할 것 같다. 이건 불안장애. 약간 과대망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아까 아무 그거 없이 온다고 한 그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아무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오면은 공황 발작이 자주 오면 공황장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인지하고 깨달았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거를 생각했을 때 오는 불안함 아니에요? 그죠. 불안장애죠. 불안장애. 근데 이제 아파트에 금이 그어져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기에 정상적이지만 내가 느끼기에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낀 거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냥 비정상이라고 느낀 거니까. 그런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들 중에 갑자기 이제 숨이 못 쉬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이건 당연히 공황 발작이 맞는데 공황장애는 대부분 공황장애 단독으로 오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정신질환을 같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예기불안 같은 것도 사실은 공황 발작은 아니지만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합병증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황장애는 우울증을 자주 동반을 하고요. 성격 변화를 가져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 된다거나 또 성격이 소극적이 된다거나 그리고 집돌이 집순이가 되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또 강박증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 맥박을 확인한다는 듯이 또 임소공포증이라 해서 이게 바로 아까 하몽님이 말씀하신 공포증이랑 비슷해요. 사람이 많은 광장 같은 데인데 위험이 생겼을 때 내가 당장 빠져나갈 수 없는 장소를 두려워하는 공포증이에요. 예를 들면 비행기, 대중교통, 백화점, 터널, 엘리베이터, 영화관 등등. 이런 임소 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는요. 만성화될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렇지. 생활을 하면서 안 갈 수가 없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서워하니까 공황장애가 안 낫는 거지. 나올 수가 없죠. 현대생활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 임소공포증 같은 걸 동반하지 않은 단순 공황장애는 뭐 35%가 만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걸 동반한 공황장애는 만성화 비율이 6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끼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공황장애 끼가 있다기보다는 그 약간 뭐 불안장애나 어떤 공포증이나 예민한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트라우마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황발작, 공황장애라는 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이 잘렸어 이런 것처럼 똑 떨어져 있는 뭔가 증상이 아니고 뭔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그 과대망상 같다고 그 A씨 사례를 듣고 제가 과대망상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트리거가 있으면서도 이제 공황장애로 보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게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크루즈배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배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나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걸 생각하면서 공포스럽진 않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뭐 지하철이 탈주하는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고 그런 거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뭔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하면은 안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아까도 세월호가 떠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트라우마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다른 사람이 범례님을 봤을 때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쟤 왜 저러고 있지? 저걸 왜 생각해 여기서 지금?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떠올리려고 한 거 떠올린 건 아니지만 뭔가 자신의 정신 쪽에 뭔가 트리거가 된 상황일 수도 있고, 제가 아직 원인을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트라우마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 공황장애는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공황 발작은 대부분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 소망, 충동들이 억압되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무의식적 내용들이 의식 속으로 터져나오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정신분석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부모를 잃었거나 분리불안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거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죽을 뻔한 사고를 당했다거나 가족이 죽었다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탈락했다거나 해고를 당했다거나 이별을 했을 때 등등, 이때 공황 발작이 처음 느껴지게 되고 공황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심리적인 게 트리거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는 범죄지만 그 배경에 있어서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나치게 침착한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피를 보거나 누가 죽어도 그냥 아무런 감정에 동요가 없거나 이런데, 그런 분들은 절대 공황장애 안 걸리겠다. 그죠? 사이코패스는 생물학적인 선천성으로 판정을 하지 않나요? 그래요? 뇌에 어떤 부분이 없다고. 그냥 전전두 옆쪽에 어떤 뭐가 쪼그라들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잔인한 상황이 생겨도 그게 내가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공황장애 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정반대의 증상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그 사람 앞에, 사이코패스들 앞에 칼을 든 괴한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공포의 감정을 느끼겠지만 그 상황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런 공포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뭐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뭐 감정이나 동조하고 관련돼서 무감한 거를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생존 관련된 욕구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약간 압도되는 느낌? 이런 것 속에서 공황 발작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소지를 보인다고 하면 좀 이제 말씀하신 게 좀 관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찌를 것 같다, 저기 영화관 안에서 지금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뭐 테러범일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전에 안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러, 뭐 생명에 대한 위협, 약간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또 별개인가? 또 별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공황장애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크게 한 4가지, 3가지 정도 치료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다, 정신과에서, 그러면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합니다. 항우울제를 먹어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보통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먹는 게 벤조디아제핌이라고 해서, 이런 항우울제계의 약들은요, 나른해지고 피곤해진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약을 먹으면 호전은 되기는 하는데 100% 완치가 힘들다고 얘기가 됐고요. 이 약의 부작용, 그러니까 나른하고 피곤한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커피, 카페인, 담배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사실 공황장애에는 커피, 카페인 음료, 술, 담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민한 뭐 심장 맥을 자꾸 느낀다거나 안 그래도 예민한 몸 상태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신경이 더 예민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건 끊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커피를 계속 마신다거나 이런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항우울제라는 게 저도 어디서 뉴스를 읽은 것 같은데, 우울한 생각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정신이 멍해진대요. 맞아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먹으시는 분들의 뭐 이렇게 인터뷰에 따르면 머리에 먹구름이
낀 기분?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멍하니. 그래서 우울한 생각을 안 하게 돼서 그게 이제 항우울제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좋은 약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극약 처방 같은 느낌? 근데 제가 이거 공황장애 조사하면서 읽은 글에서는 그런 항우울제 이런 정신치료 약들을 다들 뭐 뇌를 손상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뇌 손상을 끼치거나 부작용을 신체에 주거나 이런 약은 아니니까 좀 적시에 빨리 해소가 되고 싶다, 빨리 치료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드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의학계 쪽에선 얘기한다고 일시적인 합니다. 증상 호전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된다고 하나요? 네네. 이거를 먹으면 근데 100% 완치가 힘들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이 진짜 힘든 분들은 약으로 치료를 하시죠. 그렇죠. 감기가 심하면 그냥 버틸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논리인 것 같네요. 맞아요. 진짜? 아까 심리적이라고 했는데 감기는 물리적인 증상이지만 이거 심리적인 증상이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약으로 낫나? 그러니까 제가 어렵네요. 네, 제가 바로 전주에 몸은 기억한다 하면서 상처 입은 몸 주제로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인 베셀 반데어 콜크라는 분을 짧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거기서 사실 약으로 치료하는 그게 약간 양리하게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논리라고 할까요? 상업적인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랑 같이 이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치료될 수 있을 것처럼 뭔가 생각하는 이런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성 발달장애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지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약간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약은 약간 일시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호전을 기대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야만 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약간 심리적인 동인에서 발생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과 맞는 일치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약으로 100% 완치는 힘들고요.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약이 증상을 눌러주잖아요. 근데 증상을 누르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호전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은 그 호전 단계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빠지는 걸 막아서 호전이라고 하는 걸 같긴 해요. 실제로 근데 좋아질 거인 게 증상이 없어지면 그만큼 예기 불안도 없어지고 이 예기 불안 자체가 없어지면은 증상 오는 게 또 적어질 수 있거든요. 약간 진통제 느낌이네요. 근데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먹어줌으로써 결국에는 못 느끼는. 그러니까 두통이 심하신 분들이 매일 타이레놀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사실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두통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먹음으로써 좀 두통이 안 오고 좀 억눌려지고 하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더 두통에 대해 잊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건데 이제 마음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좀 안정이 돼야 심리가 안정이 되니까 그런 건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치료법이 아까 슐라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신 인지행동 치료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네이버에 어떤 신체 증상, 병 증상을 검색하시면 검색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기승전 사망, 기승전 심장마비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거르는 게 좋아요. 건강염려증 같은 게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도 치료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 너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학적 근거들로 자신을 설득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공황장애 카페라던가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아파. 근데 부모님들이 아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도 아파. 근데 의사쌤을 찾아가서 공신력 있는 누군가가 그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뒤면 없어질 거예요 라고 하면은 병원 나오자마자 안 아파. 그치. 바로 진정되지. 약간 그 공신력이 있는 분의 그 말이 약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사람 마음에.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했냐면 옆 사람이랑 힘들게나마 말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의 유산소 운동. 진짜 힘들게 하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걷기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걷기, 뛰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 이런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심장에 좋은 운동이 대화가 될 정도. 네네. 말이 아니고. 심장에 좋은 운동이 좋다고 하고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심장이 예민하고 빨리 뛰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 발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심장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이게 과호흡 증후군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곁다리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취미 생활들이 내 몸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취미 생활들이 도움이 된대요. 내가 진짜 집중해서 다른 거 다 잊어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들을 조금 겪으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을 공유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이버에서 여러분 건강 검색은 진짜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진짜 네이버는 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가슴 통증 느껴져도 심장과를 가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저번 작년쯤에 한번 개실염으로 입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개실염이라고 이제 장 쪽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천공 같은 건가? 천공이 생겨서 거기에 대변이 끼는 거야. 진짜 아프겠다. 그럼 그 대변이 거기 낀 상태로 썩는 거죠. 그치, 염증 나겠지. 그럼 염증이 생기고 그럼 개실염이 되는 거예요. 최악이다. 근데 엄마가 그때 계속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 상황에서. 근데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진짜 다 모든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 뭐 사망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한 번 검색하면 빠져들어요. 꼬리를 검색하게 되는데 그런 것 여러분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은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돈을 지불하고 평온을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받으셔서 의사로부터 심장에는 혹은 뭐 다른 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확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를 이렇게 만나서 진단을 해보시면 알지만 의사분들은 고지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 못지않게 딥하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조금 안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심장이 이상이 있으시면 다른 건 예외지만 저는 그 고지의무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좀 뿌예서 갔더니 그런 거 눈이 뿌야세요. 백내장일 수도 있고 녹내장일 수도 있고 결국엔 실명하실 수도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드라이하게. 그리고 저번엔 또 건강검진 받았는데 심전도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심장이 좀 이상하게 뛰시는데 어디다 갑자기 급사하실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좀 심했다. 갑자기 그 개복치 뭐라고 하지? 돌연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저는 사실 심했다. 그런 거에 별로 동요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기분은 안 좋잖아 어쨌든. 보통 그런 거 들으면 지지지.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의사는 고지의무가 있어서 이 증상이 오래되거나 지속되거나 악화됐을 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말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데 갑자기 돌연사 해버리면은 그게 또 의사분들한테는 오진까지는 아니고 결국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사의 말을 약간 기거리로 듣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심장병인 줄 알았는데 공황장애였을 때. 그럴 때는 우선 확실히 공황장애다, 심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조금 약간 내용이 이어지는데 의사를 믿으셔야 돼요. 이건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의사 불신입니다. 의사를 믿지 않아요. 분명히 심전도 검사까지 다 해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 들었는데 증상이 계속 오니까 그 병원이 잘못한 것 같아. 결과가 잘못 나왔을 거다. 그 의사가 돌팔인 것 같아. 그리고 요즘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병원에 갔다가 이상해서 큰 병원 가봤더니 암이어가지고 갑자기 수술하게 됐다. 뭐 이런 거. 근데 의사를 믿어야 하는 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의사의 양심을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심장 발작에 위험이 있었어. 그래서 외래 진료를 하러 왔는데 그걸 그대로 돌려보내면 의사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심장 발작이 있었으면은 병원을 냅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돌려보냈다? 여러분들이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뢰를 쌓으시라는 거예요. 의사의 양심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 커피랑 술은 멀리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커피는 특히 부정맥 있으신 분들에게도 당연히 안 좋지만 진짜로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창 증상 심할 때는 커피를 끊었다가 그리고 한 샷으로 줄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투샷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뭐 디카페인인지 누가 알겠어요. 투샷입니다. 스타벅스. 어쨌든 5번째는 집에만 있지 마세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에만 있기 정말 쉬운 게 나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침대에만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진짜 악순환에 빠져요. 몸은 약해지고 허약해지고 그럼 더더욱 예민해져서 심장맥 같은 것도 더 잘 들리거든요. 운동을 꼭 하시고 운동이 힘들더라도 나가서 친구들 만나시고 바깥바람 많이 쐬시고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이게 가장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나만 특별하게 심한 증상이 있다는 게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만 이런 특이한 증상을 겪고 있어서 나는 특이하게 지금 당장 뒤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공황장애 앓으시는 분들은 다들 가입하시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유명한 카페.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제 글들을 보시잖아요. 그럼 조금 마음이 안정돼요. 왜냐면 내 증상은 애교였구나. 나보다 정말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실제로 안심이 됩니다. 마음이 좀 나아지죠. 확실히 나아져요. 정말 확실히. 그리고 이제 기회수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기회수축이 여러분 심장 건너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건너뛰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건너뛸 때 롤러코스터 탈 때 그 느낌 있죠. 몸 뚝 떨어지는 느낌. 그게 같이 와요. 그래서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쿵쿵쿵 하고 딱 멈출 때 뚝 떨어져요 몸이. 그리고 마지막에 쿵 뛰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힘든 게 그 느낌이 계속 와서 힘들어요. 이런 거는 저의 의사쌤이 심장이 보통은 90년 정도 뛰잖아요. 여러분 90년이 뭐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근데 그중에 한 1년 정도 잠깐 건너 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90년을 내내 규칙적으로 뛰는 게 정상이 아닌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건너뛰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부정맥인데 대부분은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같이 예민한 분들이 그 건너뛰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회수축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고 저는 신기하게 이 얘기를 제대로 듣고 나서 기회수축 때 그 뚝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맥을 짚어보면 확실히 건너뛰긴 하거든요. 근데 그 뚝 떨어지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마지막입니다. 심리를 관리하기.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거나 우울한 상황이라거나 하면요. 공황장애 같은 심리질환이 낫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그런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맥박을 짚고 계시던데 어떤가요? 사실 범인님이 계속 맥박을 짚고 계십니다. 느껴져요? 맥이? 그럼요. 저 심장 되게 세게 뛰는 편이어서.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사실 해결 방법이면서도 예방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우연하게도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제 스스로 항상 다잡는 몇 가지들이 있네요. 저는 항상 제 마음으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어디 부딪혔어. 아파. 그럼 나는 안 아프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아나키 그거 같은데 약 안 먹고 아이 키우기 뭐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다 약간 민간요법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정신승리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걸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 아플 것 같은 거야. 우리 아빠 같아. 그래서 나는 안 아프다 계속 되뇌이고 뭔가 좀 힘든 일이 들어와.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냉동 탑차에 사람이 갇혔어. 그래서 자기는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숨도 못 쉬겠고 해서 결국 죽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냉동이 안 돌고 있던 탑차였던 거예요. 그거 진짜예요? 그 유명한 썰이잖아요. 그거 진짜요? 실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화라고도 하는데 진짜 실화예요? 근데 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세상에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는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항상 내가 마음 먹으면 내 몸이 실제로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법, 예방하는 법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네, 신기했어요. 사실 저는 그 원래 정신분석 책 읽으면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분야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사실 제 친구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좀 마음 아프게 들은 것도 있고 막간에 그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를 한 분 추천드리고 싶은데 바슐라르가 쓴 공기와 꿈이라는 책에 집중적으로 약간 조명되고 있는
정신분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인지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의학적으로가 아니라 정신분석적으로 좀 더 색다른 접근법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도 범님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마음의 동요가 올 때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그래요. 마음을 약간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차저차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공감도 되고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위로를 많이 얻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공황장애라는 토픽을 준비한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사실 이 병에 대한 무지도 그렇고 이상한 이미지가 씌워져서 주변 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면은 약간 조금 이상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예인병 아니냐?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라던가 그거 다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야. 좋은 생각을 좀 해보려면 이렇게 좀 주제넘게 혹은 또 그 사람의 감정을 해하는 말들을 쉽게 내뱉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주변에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분들을 만나면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 그런 적 있는데 라고 들으시고 병원을 찾는 분이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프지 말아요.